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들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놓고 있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한미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미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면서 상대국들에게 공을 넘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통상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로드맵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잠시 후에 통상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268건에 불과했던 부동산 직거래 건수가 지난해 거의 6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3년 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직거래 문제점 그리고 직거래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백악관이 대중국 관세율을 245%로 표기한 자료를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요? 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다 나중에 좀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전에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관세 상호관세와 관련된 팩트시트가 이제 올라갔고 여기를 네. 보면 중국에 대한 최고 관세율이 245%다. 라는 거를 이제 앞자리가 2인 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145%. 그러니까 네. 모든 보복 관세를 더해서 145%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공개된 팩트시트를 보니까 245%, 100%가 더해진 결과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 관세에 직면했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갑자기 왜 245%가 됐냐라는 거를 추정을 해보면 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도 중국산 주사기 같은 경우는 100% 관세가 부과가 돼 있었어요. 이미. 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145%가 매겨졌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245%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현재로서는 품목에 대해서. 예. 네. 요 정도만 지금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뒤에 백악관 측의 부연 설명이 나올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245%라는 숫자가 찍힌 팩트시트가 공개된 거는 맞고요. 이게 이제 보도가 됐고 중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치라는 곳에서는 네. 미국 관세 인상에 더는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웃기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후에 다시 한번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팩트 시트에 나온 중국에 대한 최고 관세율은 145가 아닌 245%로 표기됐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에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죠. 원래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갔다가 네, 그렇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이 통상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이기는 한데 네. 미국 측의 요청으로 미국 방미를 하는 동안 베센트 장관과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이걸 이제 기획재정부가 오늘 밝혔고요. 베센트 장관과 만나서는 아무래도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국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 우리나라와는 다음 주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밝힌 터이기 때문에 네. 최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동은 양국의 관세 협상을 공식화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제 2달 뒤면 이제 대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바뀌는 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좀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이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마침 최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해서 이와 관련한 답변을 했어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 부총리가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당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일단 상호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급선무다.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권한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국익 하나만 보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또 이런 질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할 필요성이 있겠냐 라고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장관급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실무자끼리 서로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네. 다소 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늘 이 대정부 질의에서 12조 원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제출하겠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제한을 또 걸었다고요? 또 걸었습니다. 예. 그 엔비디아가 오늘 공시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를 알린 건데요. 지난 9일에 그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로의 H20을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통보했다. 이 사실을 이제 공시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H20을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게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분기 손실 55억 달러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분기 손실을 반영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라고 밝혔고요. 이 영향으로 아침에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6%대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H20이라는 거는 칩 이름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최첨단 반도체 칩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수출 규제 방침에 따라서 성능을 계속해서 낮춘 중국용 중국향 수출용 AI 반도체입니다. 네. 전임 네.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수출 제한을 걸어왔었어요. 원래는 그 H100이라는 그 아주 잘 팔리는 칩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가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칩이 중국의 군사기술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네. 칩 성능을 이제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낮춰가지고 H800이라는 칩을 수출을 하다가 한 번 더 제한을 걸었죠. 그래서 더 낮춘 게 이번 H20이라는 20. 칩인데 이제 그것도? 이마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출 제한을 걸어버린 상황이죠. 이 수출 제한을 두고 사실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트리거가 된 게 있다고 봐요. 딥시크 충격. 네. 이 딥시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AI 스타트업이지만 H20 같은 이 성능을 낮춘 칩으로도 충분히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H20 칩도 수출 제한을 걸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확산이 됐었거든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우려가 깊죠. 그래서 젠슨 왕 최고 경영자가 직접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환담도 나누면서 투자 약속도 했고 실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AI 하드웨어를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였죠.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통제를 선택을 한 거고 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을 향해 미국이 한 발 더 강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기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이런 H20이라는 칩 안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하는 소위 말해서 그 HBM 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대표적으로 HBM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H20에 대한 수출 제한은 직간접적으로 메모리 판매 관련
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네. 이제 HBM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 HBM 수요 감소와 함께 메모리 전체의 단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설비 가동률도 떨어질 수 있고 연쇄적인 영향이 현재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HBM 외에도 뭐 패키징이나 후공정 협력도 엔비디아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은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그 특별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만료를 앞두고 다시 연장되기로 정해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예. 전세사기 특별법 1모를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은 소위를 이제 통과한 거니까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을 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런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주거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법이 5월 말일부로 일모를 앞둔 상황에서도 매달 이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1,500건 안팎으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번에 여야 합의를 거쳐서 2년 연장을 하게 되긴 했는데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6월 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이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하.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즘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쌀을 사간다면서요. 네.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쌀을 사가는 게 필수 미션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희한한 풍경이기도 하죠. 일본도 쌀을 주식으로 먹는 국가이고 품종을 따지면 우리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느닷없이 한국에 오면 한국 쌀을 꼭 사간다고 하니까 이게 또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이제 농산물이어서 또 네. 이게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면 우리나라 검역 절차, 일본 검역 절차 다 밟아야 되는 네. 번거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가는 거는 일본의 쌀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1년 사이에 2배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kg짜리 백미를 예로 들면 일본에서 이게 한 4만 5천에서 5만 원 정도까지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 하니까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한국에서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사가는 겁니다. 네. 일본은 왜 이렇게 쌀값이 비싸진 거죠? 일본이 올해 들어 쌀값이 폭등하면서 일본 정부가 비축 물량도 2번이나 풀었다고 하는데 지금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뭐가 뚜렷한 이유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원인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보는데 일단은 일본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쌀 재배 면적을 계속해서 줄여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쌀 생산량이 조금씩 감소를 했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감소하는 사이에 반대로 쌀 소비량도 늘어났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쌀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이런 단기적인 수급 불일치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왜 그럼 쌀 소비가 갑자기 늘어났냐 이것도 좀 복합적인데 빵이나 면류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본 내에서 대체품으로 쌀 소비가 좀 늘어난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지난 몇 년간 엔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급증을 하면서 실제 이 관광객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쌀을 소비한 네. 양도 꽤 많이 늘었다. 그런 이런 이유도 분석도 있군요. 있고 또 작년 네. 같은 경우는 이 난카이 해구에 거대 지진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서 일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쌀 사재기 이런 현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쌀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 일본의 쌀 부족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좀 급진적인 쌀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협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들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어서 다음 주 진행될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협상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를 했는데 일단 이제 국가별 협상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우선적으로 5개 나라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 이제 5개 우방국에 우리나라,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5개 우방국 빨리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일단 5개 나라가 가장 성과를 내기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부 다 그 미국과 특별한 관계죠. 쿼드, 네. 쿼드 4개국이고요. 네. 그리고 오커스 3개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네 나라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 나라들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받고 나서 네. 미국이 관세를 좀 깎아줬다. 라고 빨리 협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 말고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이렇게 인도, 합해서 그렇죠. 5개 나라라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이 이제 선점자 이점을 누릴 것이다. 먼저 협상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협상할 때는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확한 건 모르고요. 예. 지난번 1차 트럼프 때도 사실 그때 철강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죠, 그 당시에. 그랬었나요? 예,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세를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는 대신에 쿼터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연간 한 263만 톤 정도 수출하는 걸로 네. 하드 쿼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출 못 합니다. 네. 딱 거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협상했던 나라들은 소프트 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5% 관세를 내고 네. 추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먼저 하는 것이 더 나았냐, 뭐 못하냐 이런 거는 이제 협상 전략인 것 같고요. 네. 먼저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니 미국 측에서 말하는 선전자 이점을 동맹국들이 누릴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미국의 얘기고.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베센트는 기본 관세까지 모두 면제받아서 관세율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건가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한 태도를. 제가 보기에는 기본 관세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더라도 10%는 없어지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2.5% 정도의 미국이 관세를 유지했었는데 네. 결국 이것이 전부 다 해서 한 12.5%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요. 그 예. 나라별로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관세가 좀 더 붙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열린 시장은 아니다. 미국이 관세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측 협상단이 다음 주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협상에 임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게 첫 번째 이 만남에서 그 조율이 될까요? 그동안 그 산업부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 여러 번 다녀오면서 네. 일단 협상의 틀이라든가 그쪽에서 원하는 거나 이런 것은 좀 파악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의 틀이 완성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관세 협상부터 먼저 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미국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뭐 알래스카 뭐 LNG 문제라든가 예, 예. 이런 것도 아마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거를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나 이럴 때요.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걸 좀 갖고 가야 되고 저쪽에서 A를 제안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걸 얘기하고 또 이렇게 협상 카드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 네. 우리나라가 25% 관세를 맞은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작년에 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대미 무역 수지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한 2, 3년 전보다도 더 커졌어요. 만약 2, 3년 전 수준이었다면 우리 한 15% 맞았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 커진 것의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관세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관세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도 이제 서로 이제 말이 잘 진행이 안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져간 카드를 조심스럽게 비치는 것이 좋다. 다만 처음에 가서 모든 걸 다 상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와서 다
다 카드를 다 내놔라. 그럼 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하나씩 그렇게 내서 이걸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우리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미국이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이 많이 좀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섣부르게 협상을 좀 많이 진전을 시켜놓으면은 그게 불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품목별 관세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네. 품목별 관세가 한 50% 정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이나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있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이미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간 협상이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건 25% 그냥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국가 간 협상이라는 건 결국 그 나머지 상호관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그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영역이 적습니다. 예. 영역이 적다. 예, 적은 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또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4월 2일에 그 전 세계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25% 맞은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은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워낙 그 대미 무역 그러니까 대한 무역 그 적자가 미국으로 볼 땐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90일 유예가 되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상호 관세율을 부과받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EU에 비해서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을 맞았는데 네, 그것은 EU는 20%죠. 20% 그리고 네. 일본은 24%인데 네. 그것은 뭐 그것이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냥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기계적으로 그냥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 그 25%라는 것은 뭐 특별히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차분히 이렇게 내리는 그런 프로세스 절차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연 지금 현재 그 협상팀이 충분하게 그런 협상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한 달 반이면은 네. 물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좀 뒤로 미루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 콕 집어가지고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거기에 대해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네.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합의안을 결국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차기 정부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2년부터 발효됐죠. 한미 FTA 네. 최종 발효된 게 그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미 FTA의 상품 양호 부분은 지금 말하자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죠. 상품 양호라는 한 것은 관세를 얼마나 내릴 것인가 하는 그 양화표율이 나타나 있는데 한 10,0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율을 거의 0으로 이제 낮추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무력화된 상황입니다만 네. FTA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비관세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투자, 정부 조달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고 그것은 네.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가 전면적으로 폐기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를 계속 갖고 계속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건 이제 일본이나 EU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됩니다. 일본이 가장 그 관세 협상에 빨리 대응하는 국가인 것 같은데 오늘부터 관세 협상 시작 들어간 거예요? 네네. 일본은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될까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과 일본에 원하는 거는 일본 같은 경우 네. 이제 그 쌀 문제가 있죠. 일본은 쌀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쌀 같은 것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해주고 하면은 그러면 미국이 상당히 왜냐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반도체 기계 장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본이 좀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미국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약간 누가 어디에 우리가 일본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경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말하자면 미국에 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적인 그런 안보 자산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훨씬 우리보다는 방위비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와의 협의 후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정부 팀과 관세 협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결국 일본과는 합의를 일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한국하고 협상을 하니까 너는 너하고는 이제 이번엔 끝내는 거야. 합의를 봐야 돼라고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다시 저 뒤로 밀리는 것이니까 이제 일본을 이제 초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을 하고 협상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날을 또 아마 예상을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이 너한테 좋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의 심리전을 지금 작용하는 것이다. 빨리 끝내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대내외에 알리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중요한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사실 미국은 굉장히 어떻게 코너에 몰려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그렇게 올리게 된 것은 결국 네. 중국이 결국 보복 관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 현재 그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뭐 주식 시장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렇게 원했던 그 달러화 약세까지 그렇게 이뤄냈어요. 네. 신뢰도의 그 상실에 따라서 저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하루 빨리 이 관세 협상의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과를 내기 좋은 나라 5개 나라를 먼저 골랐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 아까 말씀하셨으면 조선업에 있어서 협력,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를 이제 지렛대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협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LNG 프로젝트 이거는 좀 많은 난제라고 하던데요. LNG 같은 경우는 많은 네. 난제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 미국에서도 참여하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투자를 굉장히 꺼린다면서요. 꺼리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굉장히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그 열악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거기는 또 겨울에밖에 공사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땅이 다 이렇게 질퍽질퍽하면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땅이 얼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추운 겨울에만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사업은 일단 테이블에서 올라가면은 얘기는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연 그럴 때 그 파이낸싱을 미국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얘기하는 것은 뭐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 MR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텐데 적어도 한국 내에서 어느 한 군데 정도는 조선 산업 이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건 상당한 성과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군함들이 우리나라에 정박하면서 이제 수선도 하고 여러 가지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협상을 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세 부분과 같이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다. 그렇게 멋있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 얘기라고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원스톱 쇼핑이라는 게 이제 한 번에 와서 다 협상을 하자. 좀 모든 걸 결과를 다 좀 하자. 네. 빨리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의제를 다 이번에 건드리긴 할 것 같죠. 모든 분야를 다 하는데 이제 사실은 모든 분야를 다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 그렇게 안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미국이 핵심적으로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스톱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 우리가 해석하자면 결국 방위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고요. 네. 방위비 관련해서 사실은 트럼프의 생각은 굉장히 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우리가 그 한반도의 그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50억에서 한 70억 달러 정도가 든다라고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중에 한 10억 달러를 우리가 현재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이게 뭐냐? 뭐 이거 더 뭐 지금 현재 비용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과거에 네. 우리나라가 네. 그 안보 자산 미국의 안보 자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많이 누렸으니까 네. 과거 걸 청구하는 거예요. 네, 지금 실제로 드는 비용보다 더 청구하는 게 청구하는 과거의 이유가 누적금까지 과거 해서 받겠다 예. 이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와 똑같은 계산법입니다. 네. 일본에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네. 엄청난 저 광산을 요구하면서 이거는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이 들어간 돈에 대해서 받아내는 거다. 앞으로 네네. 꺼야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억이 들든 70억이 들든 간에 나는 100억 달러를 받아낼 거야. 왜?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얘네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그 공공재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는 너희들이 돈 낼 만한 위치가 되니까 네. 내라. 이럴 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논거로 접근해야 돼요? 그게 교수님? 아니라 그거는 그 당시에 그 한 것은 그 미국의 어떤 그 동아시아 전략의 동북아 전략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순전히 전부 다 우리가 내야 될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네. 그리고 1950년에 그렇게 와서 싸워준 것이 꼭 물론 우리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은 결국 여러 가지 저 냉전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결국은 모든 그 비용을 다 우리가 다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네.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계속 대학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보도 이제 어제 전해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민감 국가 리스트 해제도 이번에 원스톱 쇼핑에 포함시키면 시키면 그게 좋겠지만 어떨까요?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리고 그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사유가 있는데 예. 그 사유가 변동되지가 않았는데 근데 바로 해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근데 사실 이제 보면 민감 국가로 된 것이 바이든 정부가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다행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고 예, 이건 정부가 또 바뀌었기 에너지부 때문에 내에서의 차원이지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하고는 좀 다른 백악관 입장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가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건 나은 것이고요. 예. 일단 그러나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민간국가로 선정된 것은 결국은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것이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다 만천에 알린 사건입니다. 그래요. 네. 그 협상을 보시면 이제 많은 협상들을 국제 네. 간에 이런 걸 보셨을 텐데 네. 어떤 전략이 가장 나중에 보니까 좋다더라 이런 게 좀 모아지는 그런 게 있나요? 어때요? 협상은 먼저 패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네. 초조한 쪽이 먼저 보이게 되지 아닌가요? 꼭 그런 것도 아닌가요? 네. 계속 이제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 루징 템퍼, 그러니까 이제 루징 템퍼.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이게 화를 내기가 쉬워요. 네. 화를 내지 않고 계속 협상장에서는 약간 좀 굼뜨게 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 무리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좀 스탑하자, 중지하고 좀 우리 한번 내일 생각해보자 또는 그게 뭐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협상이라는 게 이제 그 슬라이싱, 그러니까 이제 살라미 슬라이싱 같이 네. 그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카나 뭐 이런 거와 비슷하게 결국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이제 상대방한테 신뢰를 잃지 않는 그래서 계속 응할 때 계속 응해주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협상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으면은 화를 잘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협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협상팀들이 잘하길 바라는데 다만 굉장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됩니다. 네. 서두를까봐. 일기 정부의 그 이제 협상, 각 국가의 협상, 또 이제 우리와 또 미국과 협상 많이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결국은 종국에는 중국만을 완전히 타겟팅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한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전국적으로 보세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녹색 버켓 그리고 옐로우 황색 버켓 그리고 적색 버켓으로 전 세계 국가를 다 나누는 겁니다. 네, 네. 예,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 버켓, 녹색 그 양동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적색은 계속 때릴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녹색은 좀 조금 봐주는 것이고. 네. 그러나 봐주더라도 어쨌든간에 미국이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값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더 이상 평등한 세계는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기 때와는 달리 지금 중국은 물론이고 이제 EU까지도 맞불 관세로 강하게 대응하는 국가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뀔 그 시점에 지금 있는데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통상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끝으로 한 말씀 더 미국에 대한 해주십시오. 공동 대응은 어렵고요. 네. 그거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괜히 그렇게 해서 트럼프 정부에 화를 돋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고 네. 미국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끼리 계속 그 자유무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U하고 중국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EU와 중국. EU와 네. 중국이 그래서 한국도 우리나라도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선진국들하고 같이 해서 시장을 크게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RCEP이든지 CPTPP든지 네. 미국이 제외된 바로 그러한 특혜무역 협정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우리나라가 거기 가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 이외의 시장을 크게 창출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그 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그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직거래를 네. 지불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많이 네.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올해 1월부터 3월 28일까지 거래된 이제 서울 아파트 13,932건을 분석해 봤더니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는 이제 12,954건, 그러니까 92% 정도 됐고요. 네. 직거래가 979건이었습니다. 뭐 전체 거래 중에 10% 이하지만 임대차가 아닌 뭐 서울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7%를 넘겼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직거래가 7% 정도 되다니. 네. 그렇군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 직거래가 많고 가장 비싼 금액은 얼마였었을지 비싼 금액 들으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직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자체는 이제 동대문구로 64건을 기록했고요. 네. 이제 구로, 노원, 성북, 영등포, 강서, 은평 예. 순으로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호당 평균 거래가가 비교적 비싼 강남권도 송파구가 33건, 뭐 서초구 20건, 그리고 강남구가 이제 14건 거래됐고요. 네. 뭐 실제 수십억 원의 비싼 아파트가 직거래로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네.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가 이제 여의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 아파트였는데 네. 올해 1월 3일에 52억 1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직거래 네, 직거래로. 그 플랫폼에서 맞습니다. 아니 뭐 한 10,000원, 20,000원짜리 테이블 누가 가져가야 말아요 이렇게 하는 그럴 때도 조심하고 이러는데 50억에는 아파트를 직거래한다는 게 믿겨지진 않지만 사실이고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장점이 있어서 할 텐데 일단 이 52억 넘는 거 직거래했다는 거 알고 주위 중개업사 분들은 저거 내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중개 수수료를 아낀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니겠어요? 역시 이제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이제 중개 보수를 아낄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래 시에 공인중개사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개 수수료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이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중개 보수가 이제 매매 교환할 때 거래 금액의 0.4에서 0.7% 내외의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데요. 고가 아파트일수록 중개 보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거래 당사자에겐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네. 직거래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1%면 50억이면 5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과거보다 이제 아파트라든가 어떤 이제 주택에 대한 매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제 직거래 플랫폼이 많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직거래 관련 매도라든가 매수할 때 그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무슨 매물이 있는지는 보통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파트 거래 당사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것이 적정 매물을 찾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과거보다 매물 정보 유통이라든지 수집이 일반인들의 접근도가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요즘 이제 플랫폼들 흔히 이제 프롭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보면 네. 아파트 단지 정보 외에도 AR 평면도, 뭐 맞아요. 실거래가, 주변 학군이나 생활 편익 시설, 네. 거래 당사자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요. 매물 탐색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아파트가 공동주택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에어컨, 발코니 확장 여부, 옵션, 뭐 동향에 따라 이제 개별성은 있겠지만 단독 다가구 주택보다는 사실 59제곱미터, 뭐 84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전용 면적별로 유형이 좀 단순하잖아요. 아, 네. 뭐 거기에다 이제 매매가 같은 경우는 요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래 적정가도 일반인의 파악이 쉬워서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뭐 서로 원래 알고 있던 지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 굳이 중개거래 할 이유가 없죠. 믿음도 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증여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직거래 당사자가 가족이나 지인이면 뭐 사실 매도 매수자가 직접 대화하면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잖아요. 굳이 중개를 끼고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겠고요. 네. 뭐 직거래가 가격이나 뭐 계약 잔금일, 가전, 가구 이런 이제 매매 옵션 조건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면 이제 유연하게 서로 협상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이제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중개인의 개입 없이 거래 당사자 간 뭐 거래 신뢰가 형성이 되면 조금 더 빠르고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부분들도 직거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뭔가 사기당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너무 제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부동산 거래가 사실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들도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네. 뭐 계약서 작성, 뭐 등기 절차, 뭐 세금 계산 상당히 이제 복잡한 거래 절차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같은 이제 그 중개인이 없으면 사실 매수자나 매도자가 직접 모든 걸 이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직거래죠. 근데 이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를테면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내용 중에 특약 같은 부분들을 거래 필수 조항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빠뜨린다든지 네. 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사실 매도인에게 매수자가 서류를 전부 챙겨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든지 네. 뭐 이랬을 때 나중에 등기할 때 어려움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그 부동산 직거래 사기를 유의하라 이런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기가 제법 있으니까 그렇겠죠. 어떤 유형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매매간이 임대차 직거래 사례에서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네. 뭐 협회가 공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이제 PC 사례였는데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에 내놓은 이제 신축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다는 A 씨의 연락을 받았는데 A 씨가 임대인에게 지금 오피스텔 앞에 지나가는 길인데 이제 본인이 직접 보고가 갈 테니 이제 출입문 비밀번호만 좀 알려달라 뭐 이랬고 이제 임대인은 이제 공실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A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낸 A 씨가 이를 악용해서 오히려 직거래 플랫폼에 해당 오피스텔을 본인 것처럼 실제 50% 이상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이제 허위 광고를 게시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 피해 임차인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내부를 보게 하고 사실상 임대료를 편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는 오피스텔 매물이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이제 실제 매도인이나 임차인이 동반해서 매물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경찰에게 즉시 신고해야 된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직거래하지 않고 중개 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오랜 관행이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개인이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을 다 해주고 또 네. 최종 책임까지 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맡겨왔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중개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책임인 거죠? 네. 일단 공인중개사는 매물 중개할 때 이제 건축물 대장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사실상 이제 무허가 건물인지 불법 건물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소유권 같은 이제 권리관계를 따져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계약이 체결됐을 때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도 대행하기도 하고요. 네. 등기부 등본상 매도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뭐 신분증의 진위 여부라든지 그리고 대리인이 이제 왔을 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래 사기를 방지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할 때 이제 매도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는 절차 외에도 이제 계약 체결 이후에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사실 그 중간 사이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이사갈 집이 잘 비어 있고 깨끗한 상황인지 네. 그리고 매수자가 전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한 이후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내도록 하기 때문에 네. 거래 전반을 전부 컨트롤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물을 직접 이제 매수자가 알아보지 않고 중개인을 통하면 더 많은 매물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개인을 통하면 사실 매도자가 직접 매물 광고를 할 필요도 없겠고요. 거래 상대방 찾기나 각종 서류 준비 그리고 가격 협상 과정에서 이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좀 없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는 전속 중개가 아니라 일반 중개이기 때문에 여러 중개사를 통해서 다양한 가격대의 매물을 좀 접할 수 있겠고요. 맞아요. 예. 주로 이제 개인 간 네트워크나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해야 되는 직거래에 비해서 매물의 선택지는 좀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개 거래할 때도 좀 챙길 부분은 있는데요. 네. 미등록 또는 업무 정지 중인 공인중개사가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이제 중개사가 주는지 그리고 향후에 만약 진짜 문제가 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 관련한 증서를 네, 중개사가 네. 갖고 있는지도 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제 증서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직거래 염두에 둔 거래 당사자 계신다면 어떤 점 주의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직거래 관련해서 온라인 매물 탐색이 끝나셨다면 이제 매수자는 반드시 이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매물과 소유자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아파트의 내 외부 시설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그리고 승강기나 물이 잘 내려가는지 그리고 주차장 여부, 커뮤니티 시설 외에 사실 층이나 향, 전경, 일조량 이런 거는 이제 실물을 확인하셔야 되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밤보다는 좀 낮에 가서 매물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매물을 보실 수 맞아요.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 외에도 대중교통이나 교육시설, 주변의 호재, 이렇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 열람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열람해서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 여부 그리고 소유권이나 권리관계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시면 네, 네. 좋겠고요. 이제 공적 서류 확인할 때는 소유주와 건축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가 잡혀 있는 것인지도 살펴보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적 서류와 매매 계약서상 주소
건물 면적, 대지권, 지분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약금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 통장 계좌로 네. 입금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매도자에게 영수증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